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의 제2분과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최병선 서울대학교 교수. 가나다 친구 아니에요? 네? 가나다 친구. 여기 나온 쓰세요.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의 이윤식 교수. 그리고 토론해 주실 분은 여기 나온 순서대로 연세대학교의 하현석 교수.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의 박기봉 교수입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되는 노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그 사회나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걸 읽는 것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 연구의 거장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와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는 주어진 시간이 우리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5분 내외로 해주시고 토론은 10분 내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에서 한두 분 토론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순서대로 밀답스키의 정책학에 대해서 최병선 서울대 교수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25분 시간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뭐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관심들은 있으니까 오시겠지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밀답스키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참고가 될 얘기 정도밖에 참고해서 생각하고 가지고 가서 읽어보시고 저한테 좋은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좀 뭐 굉장히 미숙한 그런 상태. 밀답스키는 1930년에 태어나서 93년에 죽었습니다. 거의 제 나이에 죽었다고 생각하십니다. 63세. 저는 뭐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수한 학자의 글을 읽어왔는데 제가 정말 이 사람 천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뭐 거침없이 이 사람은 천재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워낙 특이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의문도 많이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적으로 자기 학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Craft Ways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학문의 길을 걸어왔는지 꽤 여러 측면에서 꽤 소상하게 다른 책에서 제가 아마 이거는 다른 책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일생을 회고한 짤막한 글 같은 것도 있어요. 짤막한 글의 제목이 모르는 것의 가치라고. 자, 그게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자기가 뭐 별로 뭐 브루클린 컬리지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오고 얘는 브루클린 컬리지 별로 알아주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첫 페이지에 그렇게 썼습니다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학설이나 상식적 견해 그런 걸 자기가 존중했다고 한다면 아마 브루클린 컬리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쉽게 보면 아나무인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계셨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자, 아무튼 굉장히 기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도무지 밀답스키 이해하기가 어렵다.
호주에서도 잠깐 장학금을 받아서 예일 다니다가 호주에도 갔습니다. 학생 때. 호주가 정치학 분야에서 그렇게 후진 줄 알았더라면 안 갔을 것인데 가서 보니까 대단한 학자들이 거기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속에도 저는 이 사람의 점진주의적인 시각 같은 게 잘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3년이라는 뭐 태어나서부터 63년이니까요. 학자로부터 따지면 약 40년간의 학자 생활 동안 39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39권의 책을 쓴 사람을 저보고 요약을 하라고 하니 제가 한 지난 1년 동안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답했던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번역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주로 이제 참고하는 것이 Speaking Truth to Power 정책학 교과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여러 챕터들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내친 김에 번역서를 내야 되겠다. 뭐 번역서라기보다도 뭐 평설 책을 해설이 없이는 누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아마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만큼이라도 좀 해설을 붙여서 책을 내면 후학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의 포기 상태에 왔습니다. 불가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하는 거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안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정책대학원을 창립한 사람이고 초대 학장을 배우려 했습니다. 총장이 그때 이 사람을 오버린이라고 하는 뭐 이름도 없는 학교에서 불러와서 시켰는데요. 그만큼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왔는데 아니 정책대학원이 뭐냐 나보고 어떻게 그런 걸 만들려고 하냐 그러니까 행정대학원 아닌 것이면 뭐든지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어디가 써 있는 걸 제가 했습니다. 율답스키는 매우 독특합니다. 제가 그 동료를 최근에 만나서 뭐 엄청나게 후하기지만 동료를 만나서 그리고 율답스키에 대한 인상을 물었더니 한마디로 he's eccentric 굉장히 괴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엄청나게 공동 저작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자기 제자들과 주로 많이. 그래서 아마 그 사람 글의 한 6, 7분의 1 정도는 제자들하고 쓴 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논문들도 있지만 대다수 논문들이 책으로 거의 다 그게 나오는. 그러니까 매우 이 선이 붉은 그런 학문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뭘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주로 그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 편견 이걸 깨뜨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지식인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 인식, 이상주의적인 사고 접근 이런 거를 다 깨뜨려 부시는데 아마 재미를 엄청 느꼈던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에 도전하는 상식 뒤집기. 요즘 말로 뭐 그런 말 쓰는데 발칙한 상상과 제가 붙인 이름들이 이런 것들. 어떤 것도 모두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율답스키에 덤볐다가는 접근 자체가 곤란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설 자체가 매우 도전적인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어려운 것은 주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다 책들인데 어디가 가설이고 어디가 검증하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율답스키에 대해서 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능력 부족한 사람이라는 뭐 얘기는 안 하고 저는 그걸 먼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더 율답스키를 멀리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제대로 된 학자라면 율답스키는 한번 당연히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엄청난 점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붙이기로 완고한 점징주의자. 여러분들이 점징주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제가 아마 이 방에 계신 분들도 주로 한 80~90%는 뭐 거의 다 지금 윌더우스키가 공격하고 있는 합리성 패러다임에 익숙한 분들이실 것이다.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아마 거의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뭐 아나무인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론에도 묶이지 않는, 그야말로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상상가였다 생각합니다. 정책 분석에 대한 책, 뭐 워낙 39권이나 되는 책을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 봤다고 제가 할 수도 없고요. 뭐 한 10대 권은 봤겠죠. 그랬는데 대체로 뭐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쓰려고 읽은 Speaking Truth to Power라고 하는, 이게 자기가 정책대학원 원장 때였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여러 번 판이 계속 거듭되면서 지금도 살아있는 책이고요. 다들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의문이, 미국 애들은 이걸 좀 제대로 읽어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못 읽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 쓰고 있느냐?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How to understand it. How to do it.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책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다 실패만 거듭하는 것이냐? 자기 나름대로 그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 우리가 실패만 하는 걸 자꾸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았게 해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자기가 상당히 많은 정책 연구를 했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하현숙 교수께서 하실 텐데 사례 연구가 엄청납니다. 대부분 다 사례 연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다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예일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닉슨 예이스라고 하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책으로 돼 나왔습니다. 아주 교과서 중에 교과서 책. 그러니까 많은 사례 연구를 스스로 했고, 정책대학원을 설립해서 많은 교수들과 과정 설계를 하면서 무수한 토론들을 했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많은 연구들도 했고, 이런 과정들을 자기가 쭉 지켜보면서 도대체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숙고의 결과들이 이 책에 정리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말로 써있지는 않다. 저는 그 책은 매우 어렵습니다. Speaking Truth to Power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무슨 말인지 저는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Truth와 Power에 대한 얘기인데요. 파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겠죠.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해야 되는데 뭐가 진실이냐, 진실을 과연 말할 수 있느냐. 글쎄 박근혜가 글쎄 진실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글쎄 뭐 이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보고 접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책하는 방법 다 틀렸다는 겁니다. 다 하나도 건질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합리성 패러다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책이 어떻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도 틀렸고, 정책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서도, 주범적 처방면에서도 모조리 틀렸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주로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정책 목표로부터 주로 얘기가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잠깐만 생각해 보실 분만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거창한 정책 목표들, 화려한 정책 목표들에 매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 사람은 옵세션이라고 얘기해요. 뭐 집착한다는 거죠. 목표가 좋으면 내용도 좋을 거죠. 결과도 좋을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목표라는 건 항상 우리 합리성 패러다임에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명확하게 목표를 정의를 하고 가야 된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표는 정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표는 항상 복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막연하게 짝이 없는 것이 정책 목표. 왜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종속시키느냐. 그러니까 정책이 전부 다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아마 거기 어디다 아마 썼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예컨대 옷을 하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옷 사러 가고 구두 사러 가고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옷을 하나 사려는 하고 나가시겠죠. 그 옷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매우 애매합니다. 뭐 이런 옷 막연하게 그리고 가죠. 이제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든 뭐 현대백화점에 가든 가서 보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것이 그래도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거. 근데 이건 너무 비싸 안 되겠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것이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도대체 합리성 패러다임에서는 고청한 목표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개인은 모두가 다 점진주의자다. 자기 개인 결정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점진주의적으로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데 공공문제에 가기만 하면 갑자기 이상한 짓을 쉽게 얘기합니다. 개인은 그렇게 허튼 짓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문제로 가게 되면 우리는 아주 거창한 짓을 하고자.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앞으로 한 3년 정년 때까지 남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아마 정책 목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헛짓을 할 수밖에 없다. 합리성 패러다임에서는 계속 헛짓을 하고 문제를 키우는 짓밖에 못하는 것이다.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의도에 좋지만 전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견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골패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문제 해결하자고 우리가 지금 정치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제 해결이라는 건 없다. 다른 문제를 만들 뿐이다. 다른 문제가 다른 문제를 낳고 우리는 계속 그걸 쫓아갈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뭘 강조를 하느냐. 정책 문제를, 제대로 된 정책 문제를 우리가 설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다 문제죠. 그래, 방풍구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는 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사고 희생자들한테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뭐 저도 뭐 언제 죽겠지. 근데 그건 인간 세상에 온통 사고 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정말 사고에 대해서 우리 힘을 키우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 환풍구에 사람이 올라가는 거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 환풍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정부 대책이 지금 환풍구를 더 높이고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보안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국민들은 그런 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풍구에도 사람이 올라갈지 모르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문제를 잘못 보고 가는 첫 단추가 잘못 끼게 되면 당연히 그 뒤에 있는 모든 일이 헛짓이 되겠죠. 지하철. 저는 지하철 탈 때마다, 오늘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저는 지하철 의자에 앉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대구 지하철 이후에 우리 의사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뭐 석유통 들고 들어가서 뿌려가지고 불이 나서 그때 한 300여 명이 희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한 짓이 의자를 바꾼 겁니다. 지하철에서 불 나면 타 죽으니까 불련제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딱딱한 의자, 저는 사실은 좋습니다. 딱딱한 의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 허리가 약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천억을 썼는데 저는 지하철 그 안전 요원들을 늘렸어야 된다. 안전 요원이라기보다도 그 지하철 끌고 가는 운전사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사태를 대처를 제대로 할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접근하는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수백 개를 지금 갖다 댈 수가 있는데 다행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정책 분석의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술의 경지다. 그건 알아보는 사람만 아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거 이 그림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무슨 짓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교양 떠느라고 그 앞에 가서 오래 서 있죠. 그러나 영원히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술인데요. 예술인데 그게 문제의 발견이야말로 정말 예술적 경지에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참 미쳐 죽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로 씨름을 죽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해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정책의 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새로운 정책이 이게 저는 큰 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난번 정책 실패했으니까 새롭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매번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원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습니다. 정중주의에서는 학습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조금씩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보고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 속에 어떤 일 때문에 안 된 것이냐, 오차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시정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능력을 키워가고 공공 문제를 좀 더 나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무슨 정책의 아버지다, 어머니인지 아버지 자관, 정책이 정책을 나타내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자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학문을 정말로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윌다우스키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방법론 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칼 포퍼하고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차의 발견과 시정. 인간이 유용한 지식을 늘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우리 성공으로부터 여러분은 배운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처세 책들은 대개 보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돼 있죠. 그 책에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 책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로부터 우리는 무수한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넘어져야 일어설 줄 알고 달리다 넘어져 봐야 안 넘어지면서 달릴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이건 그냥 덮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매번 해보지 않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인이 되면 될수록 더 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평범한, 근데 강원도 산골 아주머니는 완벽한 점진주의자. 그러나 근데 여기에 있는 상당수 분들은 거의 다 그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 나는 다 안다 이거죠.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엘리트의 이제 엄청난 오만이고 자만인데요.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무서워합니다. 우리 정책학에서는 주로 이제 시장과 정치, 저 같은 사람도 계속 시장과 정치를 가지고 정책을 보려고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시장과 정치는 사실은 같은 것이다. 시장과 정치와 대비돼야 되는 개념은 기획이지 시장 대 정치가 아니다. 시장 정치 한 묶음, 기획 한 묶음. 그래서 여러분 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정책 분석의 대안적 스타일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지적 수법고 지적 구성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머리로 이 정책 문제를 푸는데 내가 직접 안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윌다우스키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시장에 맡기고 정치에 맡기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분권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해 가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사회 문제들이 풀려져 나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다들 못마땅하다 이거죠. 시장도 다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너무 냉혹하고, 정치는 개판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머리로 뭐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오산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제가 예술과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 책의 Speaking Truth to Power라고 하는 이 정책학 책의 부제가 The Art and Craft
폴리시 어널리시스입니다. 이 사람은 정책학이란 말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 분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합리성 패러다임이란 말도 2번인가밖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점진주의란 말은 거의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저도 처음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몇 번씩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 책은 점중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끝없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점중주의라는 열쇠를 가지고 이 관문들을 통과해야 된다. 아마 이따가 우리 하현석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평을 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하현석 교수님이 지난 여름엔가 언젠가 또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또 정책학자인 찰스 린드블럼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행정노총에도 또 실려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행정노총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린드블럼과 이 사람은 약 13년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린드블럼이 사실상 선생님 인생인데요. 린드블럼과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린드블럼하고 제가 추측한데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직접 스승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린드블럼하고 김재학과 교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 사람이 쓴 용어를 안 쓰려고 애를 그냥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말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또 좀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는 영영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이제 제가 이제 시간 없어서 마쳐야 되는데 선생님 저 쳐다보시네요. 27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 좋은 분석이라는 건 어떤 거냐. 쭉 읽어보시면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목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 뭐 요즘에 뭐 성과주의, 성과지향적인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먼 걸음을 욕심내기보다 한 걸음이라도 착실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고 정말 제대로 된 학자만이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